제 도장이 찍힌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녀온 뒤로 행동이 수상해졌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치매 검사를 권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제가 모르는 대화만 오갔습니다.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일지 의문이 듭니다. 엄마 기억력이 왜 이러세요? 그날 저는 평생 믿어온 두 사람이 저를 위해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이 사실은 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벽돌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죠. 저희 집은 부부 공동명의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퇴직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생활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제가 꼼꼼히 관리하는 적금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철수 씨는 퇴직 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아들 대성이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전세에 살며 자주 찾아와 아버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하더군요. 친구들도 아들이 효자라서 좋겠다며 늘 칭찬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 모든 중요한 서류와 통장 도장은 제 책상, 서랍에 있었죠. 철수 씨의 퇴직금, 통장연금, 통장 그리고 저희 공동명의의 예금 통장까지. 철수 씨는 난 숫자에 약하니까요. 뭐가 잘 챙겨주면 고맙지 라며 모든 금전관리를 제게 일임했었습니다. 매달 초저는 연금이 들어오고 대성이나 미영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송금해주고 남은 돈은 생활비와 저축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철수 씨의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통장에서 돈 좀 썼어요? 병원비 때문에?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여쭌더니 철수 씨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대성이 잠시 사정이 있어서 좀 돌려달라고 해서 금방 갚을 거야. 자세한 건 대성이 말해줄 거고 그 자리에 있던 대성이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좀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한 달 안에 꼭 갚을게요. 엄마 통장 건드리기 싫어서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대성의 말은 항상 그랬습니다. 정중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엄마를 귀찮게 하고 쉽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달았죠. 저는 오히려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부터는 엄마한테도 말해. 같이 고민해 줄게. 그렇게 말했고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정말 한 달 뒤에 철수 씨 통장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철수 씨가 했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었죠. 바로 철수 씨의 병원 일이었습니다. 그는 2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했는데 한 번은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난 괜찮아. 대성이 데려다 줄 거야. 여보는 집에서 쉬어.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엄마는 오히려 같이 가면 더 불안해하실 거예요. 대성도 그렇게 말리더군요. 그럴 때마다 딸 미영이 불평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였죠. 엄마 왜 아빠 병원에 형만 가요? 저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대성이 너는 회사 일로 바쁜데 뭐 하러? 라며 넘기곤 했고 철수 씨도 미영이는 내일이나 잘해 라는 식으로 말했죠. 미영은 섭섭해했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아버지를 잘 챙겨주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 씨가 병원에서 가져온 약 봉지를 정리하다가 처방전과 함께 다른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병원 진료 기록지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제 이름이 아닌 철수 씨 이름이 적힌 것이었지만 아래쪽 진단명란, 애울증의 애경도 인지, 장애, 치매 의심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수 씨에게 그런 증상이?
하지만 철수 씨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황급히 주었습니다. 이건 뭐야? 병원에서 실수로 잘못 준 것 같은데. 치매 의심이라니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다른 환자 기록지랑 뒤섞인 거겠지. 내가 그런 증상 있나 보여? 멀쩡하지. 그는 종이를 구기더니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얼굴은 불쾌해 보였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우울증이 악화될까봐 그런 실수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구겨진 종이의 인쇄체 글씨는 머릿속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대성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요즘 머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어제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차 살짝 스치듯이 마주쳤는데 순간 반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성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가끔 엄마 이름을 부르시다 가마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보 하시다가 막혀서 뭐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걱정돼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성의 말은 그 치매 의심종이와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철수 씨는 평소 저와 대화할 때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세세하게 신문 기사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엄마,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준비라니? 아버지 명의로 된 중요한 서류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엄마도 힘드실 테고 제가 공증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아버지 병원 일도 제가 더 챙겨볼게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효심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걸렸죠. 제 서랍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인감도장, 통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괜찮아. 엄마가 아직은 할 수 있어. 대성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제가 거절하자 대성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당황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났고 저는 서랍을 열어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통장들, 도장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서랍이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 불안감은 며칠 후 한 통의 전화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이체 알림이 왔는데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문의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친절하게도 말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에서 지난달에 자동이체 신청이 들어와서 매월 일정 금액이 출금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어디로 가나요? 금융기관 간 이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떨렸습니다. 철수 씨에게 물었더니 그는 더욱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병원비 자동이체였나? 대성이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대성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전화로요. 평아빠 연금통장에서 자동이체가 걸려있던데 너 알아? 대성의 목소리가 살짝 긴장됐습니다. 아, 그건 제가 아버지 병원비랑 약값 일부를 자동으로 납부하게 해둔 거예요. 제가 처리했으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영수증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엄마, 그건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엄마 믿고 맡겨주세요. 믿고 맡겨주세요. 그 말이 이제는 왜 그리도 익숙하게 그리고 무겁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고 남편이니까. 하지만 서랍 속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들고 그 위에선 명각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도장 말고 또 다른 도장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그간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달래보려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며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건 마치 서랍 속 도장처럼 작지만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남편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대성이 모셔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청소를 하다가 문득 서랍을 열어 다시 그 도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도장그 위에 새겨진 제 이름의 각인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조된 것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미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셨어요? 아빠는 대성이 모시고 병원 갔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들어오는 미영에게 차 한 잔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주택담보대출 전문 상호저축은행이었습니다. 이게 왜? 어제 퇴근길에 차에서 내리려는 데죠. 은행 앞에서 오빠랑 아빠가 나오는 걸 봤어요. 둘이서 뭔가 서류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고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제가 아빠 하고 불렀는데 아빠는 깜짝 놀란 듯했고 오빠는 재빨리 아빠를 차에 태우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의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들렀을 수도 있지 않아? 그 은행 옆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그리고 아빠 진료병원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미영의 말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대성은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남편과 함께 목격되었다니요. 저는 아들의 거짓말 아니면 적어도 진실의 일부만을 말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대성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떠났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 병원 진료는 어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남편은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대. 약만 계속 먹으래. 그런데 대성이랑 병원 가는 길에 다른 데 들렀다. 오셨다며? 미영이 봤대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 그걸 왜? 그건 대성이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좀 처리하러 갔다고 같이 갔다 왔어. 별거 아니야. 자동차 보험을 그런 데서 하나요? 상호저축은행에서? 그냥 대성이 아는 곳이래. 내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묻지 마. 남편의 태도가 유난히 딱딱하고 불쾌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저는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철수 씨 우리 좀 제대로 이야기해봐요. 요즘 대성이랑 무슨 일 있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그 순간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 우울함과는 다른 초조하고 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숨긴다고? 내가 무슨 일을 숨긴다는 거야? 너는 요즘 너무 예민해. 대성이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 일 도와주는데 자꾸 의심만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야. 내 말 믿어.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너는 예민해. 그 말은 마치 제가 문제인 것처럼 제 불안감이 근거 없는 과민 반응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성이 보여주겠다고 했던 병원비 영수증을 보지 못한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전화를 걸어 보호자로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김철수 씨, 내원 기록 확인해 드릴게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최근 진료는 지난주 화요일에 하셨고 다음 진료는 2주 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병원비 영수증을 분실해서 다시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영수증은 본인이나 보호자께서 병원에 오셔서 신분증 지참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난주 화요일 진료비는 이미 카드로 결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하신 건가요? 네? 카드 결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철수 씨,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성은 자동이체로 병원비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라니?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는 다른 것 아닌가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면 그 카드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이죠? 저는 남편의 지갑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자신의 카드를 몇 장 쓰고 있다고만 했지 자세한 사항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자동이체 신청 내역은 없나요? 매월 납부하는 약값 같은 거요? 자동이체는 저희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약국이나 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의 설명은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자동이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직접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연금 통장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자동이체 내역 조회를 요청했고 직원은 컴퓨터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에서 설정된 자동이체는 하나입니다. 매월 10일에 금융신용협회라는 곳으로 150만 원이 출금되고 있어요. 금융신용협회가 뭐죠? 저 대출이자 납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계약이 있으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저는 아무런 대출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집 담보대출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큰일을 우리 부부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대출계약서 사본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이 계좌 주인인 제 남편 명의로 된 거요. 계약서는 당사자분께서 직접 보관하시는 거라 저희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잔액조에는 가능한데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본인 확인. 남편을 데려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내며 회피할까요? 아니면 대성이 또 다른 설명을 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호하게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 큰일 부탁해도 될까?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엄마가 은행에 왔는데 아빠 연금 통장에서 대출 이자 같은 게 나가고 있대. 아빠를 데려오지 않으면 자세한 건 알아볼 수가 없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엄마. 지금 바로. 아빠를 데리고요. 아냐, 미영아. 그건 엄마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빠랑 아빠가 뭘 하는 건지 저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빠를 설득해 볼게요. 병원 갈 때라고 속이고 데리고 나갈게요. 엄마는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미영의 결단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딸이 이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미영의 차가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 미영 조수석에 당황한 표정의 남편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병원은 저기 반대쪽인데? 아빠 여기서도 건강검진 같은 거 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빨리 내려요. 미영의 거침없는 거짓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철수 씨 들어가요. 우리 같이 뭔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딸과 아내가 함께 있는 데다 은행 아니라는 공적인 장소라 큰 소리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남편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출 잔액 조회를 해주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살짝 경악한 표정이 되었고 그는 종이 한 장을 출력해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김철수 고객님 명의로 된 대출이 2건 확인됩니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2억 원 달은, 하나는 신용, 대출 5천만 원입니다. 2건 모두 현재 상환 중이시고 연체는 없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명도도장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런 대출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종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객님 계약서상에는 부부 공동 명예주택을 담보로 삼고 대출 실행을 위해 부인 빈원 씨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이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증도 완료된 상태로 나와 있네요.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명한 적도 인감증명서 내준 적도 없어요. 저게 위조예요 분명히. 은행 로비에 몇몇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잠깐만. 이게 대성이. 그가 중얼거리는 말에 미영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대성이? 오빠가요? 아빠 대체 오빠가 뭘 한 거예요? 아빠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은행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건넨 대출 조회 결과를 손에 쥐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제 서명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다니요. 미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일단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미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종이를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성이라고 중얼거리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성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철수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만 떨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대성이가 그냥 서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서명한 건 맞지만 아빠, 그게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2억 원짜리 대출 서류를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고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서는 좀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이 날아갈 판이에요, 아빠. 미영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호통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님 저 서류를 한 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출 실행일과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알 수 있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다시 보며 설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은 지난 11월 5일에 실행되었고 대출금은 김철수 고객님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후 전액이 동일한 은행 내 김대성 고객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도 마찬가지로 김철수 고객님 계좌로 입금된 후 김대성 고객님 계좌로 대부분 이체되었네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돈은 아들 대성의 계좌로 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대성이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 고집담보로 좀만 빌리고 바로 갚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2억이나. 될 줄은. 아빠, 그럼 그동안 아빠 연금에서 나가는 150만 원. 자동이체는 뭐예요? 그건 병원비가 아니라 대출 이자였던 거죠. 미영의 추궁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이가 작년부터 큰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애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서 이미 5천만 원 가까이를 빼내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엄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대성이가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 무슨 방법이요? 제가 묻자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네 인감도장, 네가 서랍에 보관해둔 그 도장을 본떠서 새로 만들었대. 서명도 평소 네가 쓰는 서명을 연습해서. 저는 온몸에 혈액이 역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서랍, 제가 모든 중요한 서류와 도장을 보관하는 그 서랍은 사실 가족 모두가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별다른 자물쇠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지도 대성이가 준비했어. 치매 의심이라고 써 있는 걸 네가 발견하면 네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생각이었대. 네가 정신이 흐려진 걸로 생각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미영이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런 짓을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 생각을 했다고요? 형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는 끔찍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성이가 이 모든 것을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었고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공증받을 때도 대성이가 데려간 어떤 노인분이 저인 체하고 왔다고 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앉아서 그냥 도장만 찍고 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게 불법인지도 제대로 몰랐어. 대성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걱정 말라고만. 남편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들이 저를 배신하기 위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요. 단돈 2억 5천만 원을 위해 저의 신뢰와 우리의 집을 걸었다니요.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김대성 고객님이 로비에 오셨는데요. 어머님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미영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만나겠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쉬세요. 아냐 미영아,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아들 대성이 허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급히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안 돼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평소처럼 다소곳하고 효심 가득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회를 하러 왔다. 네 아버지 명의로 두 건두억 5천만 원이 나와 있다. 네 계좌로 돈이 갔다. 대성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가서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해. 지금 당장. 제 말투에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결코 그런 억척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머니 그건 아버지가 승낙하신 거예요. 저한테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집담보로만 잠시 빌리고 제가 번 돈으로 바로 갚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면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아버지와 상의해서 조용히 처리한 거죠.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내 도장을 위조하고네 서명을 위조하고 심지어 나를 치매 의심 환자로 만들려고 했니? 제가 내뱉은 말에 대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은행 직원이 다 말해줬다. 대출 서류에 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공증까지 받았다. 내가 서명한 적도 인감증명서 내준 적도 없다. 그것은 위조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내가 병원 기록지까지 조작했다고 실토했다. 대성은 그제야 자신의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났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확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피곤하고 귀찮은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 빚이 많아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사정했더니 돈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퇴직금도 다 써버렸고 이제 남은 게 집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엄마를 법정 무능력자로 만들 생각을 했어? 미영이 제 곁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 넌 정말 끝이야. 가족을 그렇게 속이고 이용하다니. 미영아 너는 모른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인 내 입장을. 내가 망하면 내 가족도 망하는 거야. 부모님이 그걸 모르시겠어? 대성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건 자신의 대한연민이었을 뿐저에 대한 진정한 후회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대성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대성아, 너 어떻게 네 엄마한테 그런 짓을, 너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했냐. 네가 꼭 갚을 거라고 어머니는 절대 몰라도 된다고. 아버지도 동의하셨잖아요. 아버지도 서명하셨다고요. 지금 와서 저만 탓하시면 어떡해요. 부자 사이에 추잡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로비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고 직원들이 개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동네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김빈원 씨 맞으시죠? 혹시 부인 김철수 씨 내원하실 때 항상 동행하시는 그 아드님 연락처 아시나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리려는데 아드님. 전화로는 연결이 안 되네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무슨 예약인가요? 김철수 씨, 내일 오후 2시 진료 예약되어 있는데 변경하시려는 건지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최근에 법정 심신미약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서 발급 요청하셔서 그 관련 상담도 진행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쪽 서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법정 심신미약 상태 확인. 그것은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능력을 박탈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진단서였습니다. 대성이 아니 남편까지 저를 공식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려는 마지막 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 로비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법정, 심신미약. 제가 서류 위조와 배신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무력한 존재가 되기 직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아들과 남편이 옷깃을 잡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수면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진료는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진단서 발급 요청도 전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대성과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둘을 말리고 있었고 둘 다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담긴 냉정함이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대성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빗독촉이. 침묵하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어떤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위조한 모든 서류의 정본과 복사본이죠. 도장 그리고 네가 조작했다는 병원 기록지 원본을 내놓으세요. 지금 여기서. 어머니 그런 건 저한테 없다면 저는 지금 바로 이 은행에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증인이 되실 테고 방금 나온 대출조의 결과와 당신 아버지의 진술도 증거가 될 겁니다. 사기 위조 배임, 형량이 얼마나 될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대성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더듬더듬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와 접이식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 원본은 집에 있고 이 USB에 스캔본이 이 종이는 그 병원 기록지 인쇄본이에요. 미영이 재빨리 그것들을 받아 쥐었습니다. 형 정말 끝까지 추악하네. 저는 그를 외면하고 이번에는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집으로 갑시다. 지금 당장. 집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집 안 공기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대성과 남편이 마주보도록 했습니다. 미영은 제 옆에 서서 증거물이 담긴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하세요. 빠짐없이. 저의 말에 대성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변명은 사라지고 피폐한 사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5억 원의 빚독취업자의 협박, 아버지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변제한 일 그리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집 담보대출을 생각해낸 과정. 위조 도장은 인터넷에서 본뜨는 법을 알아내어 직접 만들었고 서명은 평소 제가 쓰던 수첩을 보고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공증시 데려간 노인은 돈을 주고 구한 대리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 가족이, 제 아내와 아이들이. 네 가족을 지키려고 내 어머니를 파산시키고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단 말이냐? 미영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형의 가족은 소중해도 우리 엄마는 소중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빠는요? 아빠도 형의 편이었고 엄마를 배신한 거잖아요. 남편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성의 절박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고 대성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갚을 것 같아 믿었으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병원 기록지 조작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대성이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다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그저 당신은 그저 저를 보호하기보다는 편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저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아들과의 관계가 저보다 중요하셨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재 책상 서랍으로 갔습니다. 진짜 인감 도장을 꺼내들고 그 옆에 대성이 넘겨준 위조 도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재질과 각인의 미세한 차이가 눈에 띄었지만 멀리서 보면 정말 비슷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해 줄래? 우리가 미리 상담 예약해 두신 그분께. 네, 엄마. 미영이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성과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다시 방문해서 이 위조 서류에 의한 대출의 효력 정지와 취소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병원에도 가서 진단서 요청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기록을 삭제할 겁니다. 대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는 망해요. 빚 독촉에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성인이고 내가 저지른 일입니다. 우리 집과 내 신용을 걸고 너를 구제해 줄 수는 없어요. 변호사 선생님을 통해 내가 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형량을 받도록 도움은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네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내가 저지른 죄를 덮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씨, 당신도 이 과정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서명이 진짜이기 때문에 대출 취소를 위해서는 당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지금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에서 짐을 싸세요. 당분간은 따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집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것이 무너지고 또 새로이 자리 잡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작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고 대성은 변호사와의 상담 전까지 집에 머물며 모든 서류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영과 함께 거실에 안자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동행하에 은행을 방문해 대출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위조 서류에 대한 감정 의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불법적인 진단서 요청 기록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의사에 대한 의료윤리위원회 고발 절차도 논의했습니다. 각종 서류와 USB에 담긴 증거들은 변호사에게 모두 넘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성은 자신의 빚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셋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작은 월세로 이사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녀가 찾아와 통곡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인근의 작은 원룸으로 떠났습니다. 이사업체가 그의 짐을 옮기는 동안 그는 문턱에 서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 나중에라도 기회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진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의 등이 무거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시간만이 쌓일 수 있는 흙먼지가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변호사의 노력으로 위조, 서류에 의한 대출은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고 본격적인 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들었습니다. 집은 일단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대성은 사기 및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그의 법정 변론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영미영이 저녁을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물을 뜨는 소리만 가득하던 중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저 회사에서 해외지사 발령이 나서 다음 달에 출국하게 됐어요.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원래 지원해둔 건데 이제서야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실 때 떠나기 싫었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서.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 때문에 네 인생까지 망설이지 마. 네가 잘 되는 게 지금 엄마한테 가장 큰 힘이야. 마음 편히 가거라. 엄마, 그녀가 목매어했습니다. 전화 자주 드릴게요. 꼭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빠랑은 정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저문 하늘에 첫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직 몰라. 하지만 엄마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미영이 출국한 후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 보관하던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며 제 이름으로 작은 적금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 건강검진도 받았고 결과는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적인 소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출 무효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성에 대한 형사재판도 그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집은 완전히 지켜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후에 햇살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 위에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 몰래 식탁 위에 남겨둔 원룸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들고 잠시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그 열쇠를 맨 안쪽에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은 결정할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이 햇살이 내리쬐는 고요한 집안을, 제 것이 된 평화를 온전히 느끼기로 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혼자지만이 집과 이 평화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는 다시 제 발로 서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면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햇살은 점점 더 기울어져 갔고 방안은 온화한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